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시대 연구원의 박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제가 말이에요. 예. 다시 만난 세계. 뭔가 많이 듣던, 많이 듣던 제목. 광장에서 많이 듣던. 네. 이게 이런 노래 흥미로운 제목을 네. 갖고 나오셨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만난 세계. 최근에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이 금융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예전에 못 보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의미가 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미국의 힘이 현저히 후퇴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구나. 이미 군사적으로는 그렇죠. 힘이 별로 없다는 게 종이 호랑이죠. 밝혀졌고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네. 과거가 다르다. 그런 것들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만난 세계는 미국이 망한 세계네요. 저는 이제 가칭 미국 없는 세계로 미국 없는 세계. 그러니까 미국이 없다는 게 미국이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일극 패권이 없어진다. 무너진 세계.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군사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네.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미국이 결국 항복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 근데 경제 쪽에서도 그런 게 느껴진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종종 최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이례적인 현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이제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금값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금값이 뛰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융시장에서 트리플 약세라는 말을 네, 그 얘기가 쓰는데요. 나오죠. 트리플 약세.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 약세로 가고 달러 통화도 약세로 가고 달러도 약세고.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제 신흥국들에서는 종종 나타나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나타났어요. 4월 달에.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네, 특이한 현상. 예. 그런데 이제 그 반해서 중국의 위안화는 굉장히 또 안정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좀 금융시장에서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씩 잡아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값. 예. 금값은 예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나 봐요?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금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그 이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들한테 금반지씩 하나씩 주자 그랬는데 이야기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금을 사서 줄래니까 금반지를 하나 사서 줄래니까 너무 비싸다. 엄청 올라가지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저는 지금은 아니고 작년에 치과에 갔는데 이 이를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 없이 금으로 씌울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하고 간호사가 막 놀래면서 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거는 고려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나보고 이제 철없는 인간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값이 많이 뛰긴 뛰었구나. 옛날엔 금리나 씌우는 거랑 큰 차이 안 났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여튼 금값이 지금 엄청 뛰고 있다는 거죠. 좀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지금 올라오죠. 이게 최근 5년간 금값의 변화를 그려놓은 차트인데요. 엄청 올랐죠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네요. 2003년까지만 해도 대략 한 그 온스당 1,800불, 2,000불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 초부터 한 1년 반 사이에 작년 말부터 그 사이 한 70% 올랐고 좀 낮았을 때 1,800온스 이런 데 비하면 이제 거의 2배 오른 거죠.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온스당 3,500불까지 올랐어요. 와, 그렇군요. 예. 지금 하여튼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더 오를까요? 앞으로 금 사야 됩니까? 단기적으로는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서 좀 주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음 차트로 한번 보시죠. 이거는 1940년대부터 쭉 금값의 추이예요. 이것도 놀랍죠. 이런 그림 처음 보시죠. 70년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네요. 이게 1971년에 미국에서 금하고 달러 태환을 정지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금태환.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금 1온스당 31달러, 35달러 이렇게 이제 딱 고정이 돼 있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달러를 금하고 연동시켜서
달러 가치를 보증을 그렇죠. 해준 거죠. 달러 가져가면 예. 금을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이 앞으로는 그런 거 없어. 예. 달러 가져와도 금 못 줘. 예.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금태환 정지죠. 예. 그 전에 뭐 베트남 전쟁 하면서 이제 미국이 엄청 이제 달러를 찍어내서 쓰다 보니까 못하게 됐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환율을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버티다 71년에 닉슨이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그러면서 전에 온서당 35달러로 묶어두기로 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브레튼우즈 체제 때 그렇게 합의가 됐던 거고 예. 그때는 이제 고정돼 있었고 그래서 직선으로 쭉 가다가 이 금값이 70년대 말에 한번 픽 뛰었다가 또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금융위기 전후에 또 한번 확 뛰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이거 역사상 최고네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3,500불이면 예. 35달러 하던 데 비하면 지금 100배가 오른 거죠. 100배. 네. 금을 70년대 샀었어요. 정말. 100배가 오른 거고 이게 연복리로 9% 가까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왜 오를까요, 금값이? 네. 그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거는 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옛날에는 이제 금 자체가 화폐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법정 화폐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달러든 뭐 루블이든 뭐 우리나라 원화든 중국의 위안화든 지금 쓰고 있는 화폐는 다 법정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급을 보증해주는 그런 화폐요. 그런데 화폐 자체는 뭐 종이 쪼가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거를 자체는. 가지고 가면 이만큼의 물건과 바꿔준다는 걸 국가가 보증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법정 화폐, 뭐 영어로는 피아트 머니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종이고 그냥 요즘은 이제 그냥 컴퓨터에서 찍어내면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 실제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것보다 항상 화폐 발행량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기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돈을 찍어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하니까. 누적되면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금값이 달러 대비했을 때 아까 100배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달러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졌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냥.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예.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물건 값이 올랐네 그런데 그건 바로 거꾸로 말하면 돈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정화폐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항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는 잘 못 느끼는데 시간을 누적해 놓으면 이게 계속.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달러든 뭐 어느 나라 돈이 돈이든. 법정 더 못 믿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주제라서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시고. 그게 뭐 화폐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 부터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이게 법정화폐 그러니까 종이돈은 못 믿겠다. 항상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안전자산이 가치가 아니다. 떨어진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값이 상승한 거는 요거와는 직접 관계없이 어쨌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상황과 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예. 어쨌든 달러가 그러니까 금값이 달러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달러 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 한 1년 반 사이 그렇게 오른 것도 그 사이에 달러 값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왜 이렇게 달러 값이 떨어지냐? 그리고 금을 선호하냐? 그건 첫 번째로는 그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위험하다. 네, 달러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어쨌든 위험하다. 가격이 변동이 있는 자산들은 위험하다.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이라 그러는데 네. 그것보다는 하여튼 다 싫고 일단 금이 낫다. 제일 안전한 금으로 가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경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침체로 빠지고 있는 징후들이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 전쟁 그다음에 그 전에부터도 미중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러면서 진화적 변동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쨌든 뭐 뭔가 안전한 데를 찾아가고 싶다는 심리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안전자산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달러의 발행이 엄청나게 많아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다. 달러 마구 찍어도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있습니까? 이제 요거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그래서 국가들 간에도 금을 확보하자는 경쟁이 지금 붙고 있어요. 아, 나라들. 네. 예. 이제 달러는 별로 위험하니까 네.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도 금을 서로 확보하려고. 차라리 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뇌물은 항상 금이더군요. 네. 예? 맞습니다. 박스에 딱 여섯 개 열면 금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갖다 줬지 네. 달러를 잘 안 주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금값이 계속 뛰고 있고 네. 중앙은행들도 달러를 못 믿어서 금을 계속 사고 네. 있고 나라별로. 중국도 금을 많이 사나요, 그럼? 예, 그거를 일단 뭐 앞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네. 요 지금 차트 하나 보시면 이게 파란 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금값이에요. 아까 올라갔던 거 좀 올라갔는데 이게 그 회색 선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라는 거예요. 엄청 변동이 심하네. 요 최근에 여기 이 구간을 보시면 그 달러 가치가 한 올 초에 한 110 하던 게 지금 뭐 100m로 떨어졌어요. 최근 네, 한 3, 4개월 사이에 그 10% 정도 달러 가치가 떨어진 엄청 거예요. 추락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값은 더 올라가는 올라가고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하는군요. 예, 예. 네.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못 믿고 금으로 가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이제 그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게 이제 매년마다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사들이는 달러 이게 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스케일이 잘 보이시지만 톤인데요. 그 2022년부터 갑자기 늘어났죠. 아, 그러네요. 네, 2022년에 뭐 한 1,000톤. 그러고 나서 거의 매년 1,000톤씩 사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평균적으로 한 800톤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600톤 이렇게 사다가 거의 2배로 이렇게 매입금하는. 이게 이제 2022년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한다고 설치고 저기 미국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에 있는 자산이 다 달러로 돼 있을 텐데 달러를 동결한 거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동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은행망에서도 배제를 시켜버려요. 이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달러는 저런 일이 생기네. 뺏길 수 있네. 미국 놈들한테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뺏길 수 있겠네. 금 사야 돼. 그러니까 금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각국 2022년부터 이렇게 금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고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중국 질문하셨는데 그 다음 차트로 보시면 이제 중국도 금을 많이 사고 있어요. 이 차트에서 이제 이 파란 선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보유량이에요. 엄청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게 2021년부터 한 15년간의 상황을 나타냈는데 이게 최근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제 온수로 표현돼서 조금 헷갈리는데 한 2,300 톤? 그 정도 이제 뭐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15년 사이 6배 정도 늘린 거예요. 네. 중국도 미국을 못 믿으니까 금을 막 사는군요. 중국이 이제 미국이 그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국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하고 무역하면 그렇죠. 엄청난 흑자를 매년 나오니까 달러가 들어오죠. 그럼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현금은 뭐 무이자니까 대체로 이제 채권을 사죠. 뭐 어쨌든 채권. 이자라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보유류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미국이 저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달러 채권 들고 있다면 뭐 언제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 동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금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도 금 많이 삽니까 지금? 나중에 보실 텐데 한국은 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금 보유 순위로 따지면 세계 한 29위, 30위 정도.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GDP 순위가 한 12, 3위 뭐 이렇게 하는데 전체 경제 부의 규모에 비하면 우리는 금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금리빨 좀 더 할 거 그랬구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또 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각국이 매년 이제 금을 생산하는 양을 요거는 생산량이에요. 네, 매년.
근데 재밌는 게 중국, 러시아, 호주 이런 쪽이 생산량이 많아요. 중국이 378톤 연간 생산을 생산량이 하고. 많다는 것은 금이 많다는 거죠, 그 땅에? 예, 이제 매장돼 있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아.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뭐 통계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미국도 생산을 하긴 하는데 한 반 정도 되죠. 166톤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제 요 보유량까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요거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나라별로 현재 금을 보유하고 있는 양을 여기 나와 있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표현한 건데 한국이 없네. 어쨌든 미국이 제일 많긴 해요. 네. 8,000톤 정도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 이런 데 주가가 보는데 지금 맨 오른쪽에 이 표에 보면 숫자가 조그만 게 적혀 있는데 네. 이 숫자는 그 나라의 외환 보유 중에서 금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을 얼마나 되냐 이런 건데 이 재밌는 게 미국은 뭐 달러를 가지고 뭐 달러가 자기 나라 돈이니까 뭐 다른 외환 별 필요 없으니까 금으로 75% 가지고 있고요. 독일 이런 데도 뭐 이탈리아 이런 데도 70% 수준이에요. 이게 좀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달러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금으로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을 못 믿는군요. 네. 앞에선 잘 지내는 입에 척하면서. 좋으니까 뭐 서로 쿵짝쿵짝 뭐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잘 지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금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요 밑에 하단에 보면 그 6번째가 이제 중국인데 2,279톤 이렇게 되는데 외환보유고에서 비중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달러 자산을 엄청 가지고 있고 금은 얼마 안 되고. 아까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도 얼마 안 되고. 예, 전체 외환 보유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더 늘려야 되는 그러네요. 당연히 예, 이렇게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럼 미국에서 압류하면 중국은 다 뺏기는 거네. 그 이제 뭐 어쨌든 그러니까 러시아 했던 것처럼 해외 자산을 통계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늘리는 중이다. 예. 한국은 아예 없어요, 순위에. 아까 말씀드렸지 한국은 순위로 따지면 한 29위 정도 되고요. 예. 양으로는 104톤 뭐 이렇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금값이 치솟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달러에 대한 불신, 예. 그다음에 달러 가치의 하락, 예. 요것과 관련이 있는 현상이다. 즉 미국의 예. 패권 약화, 경제 예. 패권 약화를 보여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뭐 어쨌든 이제 그 아까 법정화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값은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최근에 특히 금값이 더 급등하고 있는 거는 달러 가치 하락하고 관계가 있다. 많다. 달러 가치의 하락 아까 정확하게 반비례하잖아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달러 가치 하락은 곧 달러에 대한 불신 그렇죠.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서 이 트리플 약세 요즘에 언론에서도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달러가 다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죠. 자, 요게 신흥시장에서나 있었던 현상이지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신흥시장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타납니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신용이 위축되고 그러면 신흥시장 그러니까 이게 못 사는 나라, 세계 좀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IMF 위기 같은데 왔다. 그러면 이제 셀 코리아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 나라 원화도 팔고 팔고 원화도 이제 값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트리플 약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이 통화 자체가 기축 통화이고 어쨌든 뭐 그 미국에 대한 신뢰가 높고 자본시장이 잘 발달돼 있고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잘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아니요, 한 번도 없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드물게 보는 현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 채권 금리도 떨어져요. 근데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 달러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그 여기 지금 띄워놓은 차트에 요 한번 보시면 이게 달러 스마일 커브라는 가설인데 이게 과거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항상 통용이 돼 왔었어요. 이게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선으로 이렇게 스마일처럼 돼 있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이제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달러 가치가 언제 높냐 그러면 맨 오른쪽에 보면 미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잘 성장하고 좋을 때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죠. 달러 가치가 높겠죠. 그런데 거꾸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서 불황일 때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 그러니까 미국이 감기를 앓으면 한국은 독감을 앓는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죠. 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이제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이제 경험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데 오히려 달러는 올라가더라. 이게 일반적인 과거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가 골고루 웬만큼 그냥 먹고 살만할 때는 이게 평온할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통화가 좀 회복된다. 회복되고. 이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달에 특히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은 관세는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달러가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달러가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달러도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까 차트에서 보지 달러가 한 10% 떨어졌다고 하네요. 단기간에. 근데 채권값도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원래 금융적으로는 채권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때는 금리가 올라가는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불경기가 오면 주식은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고 달러 가치는 강세로 이랬는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뭐냐면 채권도 주식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서 달러도 약세로 가고 이렇게 트리플 약세가 나타나.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다. 이게 과거에 없었던 현상이 이제 계기는 4월 초에 트럼프가 그 상호 관세를 확 때리면서 야 이러면 이거는 미국에도 경기 침체다. 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 확 빠진 거고. 주식이 빠지고. 그런데 달러도 떨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특히나 채권 금리가 튀니까 트럼프가 놀래서 이게 그 90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설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겁났던 거죠. 채권값이 올라가는 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금리를 낮춰야 되는 입장이에요. 국가부채 때문에. 국가부채가 너무 많고 그 이자가 국방비 지출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국가 말 그대로 파산이고 올해 내년은 그 이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를 낮춰야 다음에 자기들이 국채를 발행할 때 싸게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채권 금리를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 목표인데 시장이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이제 일단 그 90을 유예하고 보자 관세는 그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고 수습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래 트리플 약세는 옛날에는 신흥시장에서는 자주 보던 현상인데 미국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마치 미국이 신흥시장처럼 됐다? 그렇게 된 거죠. 못 믿는 나라? 네. 같이 다 무너지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회복되긴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지금 미국에서 셀 아메리카네. 셀 아메리카. 맞습니다. 셀 아메리카 된 거죠. 세계 다 팔았으니까. 다 팔아버리네. 자, 이것도 뭐 당연히 미국의 경제 패권 추락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미국과 지금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 중국. 그건 어떻습니까? 위안화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는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은 환율로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환율이 높은 거니까 이제 위안화가 약세라는 이야기고 내려가면 이제 강세. 위안화 강세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는 그냥 뭐 달러는 7.3, 7.2 그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해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튄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한번 4월 초에 뾰족하게 튄 게 이때가 그 트럼프가 145% 상호관세 이야기를 했을 때 잠깐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됐다. 이것도 그러니까 과거에 못 보던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제3세계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관세 때리고 수입을 뭐 안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 경제가 수출이 피해를 보는 거 그러면 셀 차이나 나와야 되는데 어려워지니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우리가 원화로 치면 원화가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거 2017년 1차 트럼프 때도 그랬어요. 실제로 이제 위안화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환율이 올라갔어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근데 이번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번에는 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중국의 포지션이 달라질 거예요. 아까 포지셔닝 전략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포지션이 달라졌다.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일기 때하고 또 다르다. 네, 또 다르다. 그 사이에도 꽤 많이 변했다는 거지.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중국 전체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그 말은 내수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 더 커졌다는 게 중국이 수출을 엄청 하지만 내수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커졌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일단 인구가 많아요. 중국이. 그래서 여기도 제가 선호키로 했는데 전체 GDP에서 수출 비중이 20%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한 36%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36, 20% 되고 그 중에서도 대미 수출 비중이 15%니까 곱하면 3%예요. 그러니까 GDP 전체 미국 수출하는 게 한 3%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 아예 하나도 안 한다라고 해도 GDP 3%까지인다. 극단적인 경우에도 GDP 3%까지는데 중국이 매년 한 5% 정도는 성장을 하거든요. 3%까지도 2% 성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수출 안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수출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수출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중국이 받는 데미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다고. 트럼프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잖아요. 중국이 맷집이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답답할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환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5% 관세 발표한 날 잠깐 올랐다가 곧바로 그냥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보자. 우리 옛날 같지 않고 그동안 맷집 많이 키웠다. 그렇게 된 거죠. 뭐 니네가 우리 못 이긴다. 뭐 이게 이제 중국의 배짱이겠네요. 자, 중국은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연락에 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 목표로 삼아서. 그렇죠. 근데 중국은 타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도 중국을 꺾을 가능성도 별로 없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장기적으로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주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온 세계를 상대로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만이 아니고 지금 뭐 전 세계에 다 던졌잖아요. 폭탄을. 이게 먹히겠습니까? 미국의 그 의도가? 그게 뭐 일단 중국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먹히기 힘든 거죠. 다음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고객이 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은 물품을 생산해도 그렇죠. 안 팔리면 끝이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사실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왕이다. 소비를 해주는 사람이 갑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주고 있지 않냐. 니들이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돈 많이 벌어갔지 않냐. 우리 이제 조금 안 살래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걸 내놔라, 뭐 국방비를 올리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국이 그러면 사주는 물건의 양이 절대적으로 크다면 다른 나라에 다 미국 아이고 뭐 제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무시할 정도라면 그래 그럼 안 팔고 말게. 지금 중국이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너 그럼 네가 그래 안 사줘? 그럼 우리 안 팔아도 돼. 중국은 지금 그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그럴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이게 저 파이 그래프가 전체 소비 중에서 세계 전체가 이제 소비를 하잖아요. 하는데 미국이 소비하는 게 한 30%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많이 하긴 하네. 제법. 그걸 30%로 하면 엄청난 시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 금액으로는 작년에 어쨌든 달러로 거의 20조 가까이를 그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70%는 60~70%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레스토랑을 한다든가 미용실을 한다든가 숙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소비예요. 실제로 상품을 소비한 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해 보면 전체 세계 시장 소비 한 9% 정도 되는 거고. 10%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9%에도 절반 정도는 자체 어쨌든 국내 자기들이 생산한 거고 절반만 수입해 준 수입은 거예요.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소비한 상품은 세계 전체 이제 소비 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국
미국에서 소비한 게 4, 5%밖에 안 된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얼마 안 되네. 네. 그럼 이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 4, 5%야 그러면 그게 날아간다고 해도 그럼 다른 나라에 다 망하겠까? 아, 그렇지 않죠. 그런 정도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질을 할 수 없는 수치네. 네. 그렇죠. 냉정히 따지면 그 임팩트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 없이 그러면 좋아 이런 식으로 미국이 깡패짓 사고 관세를 뭐 입지라펴라고 국가 간의 관계를 무슨 그 동네 골목 대장들 싸우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우리 미국 못 믿겠어. 그럼 우리 미국 빼고 우리끼리 그냥 살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안 먹힌다 이제. 네. 이 정도 깡패짓을 하려면 세계 수입 상품 중에 한 30-40%는 뭐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4-5% 수준인데 주제를 모르고 미국이 까불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문제긴 해요. 아까 저 한국은? GDP 중에 대미 수출빈 중국은 3%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 6.8% 돼요. 아, 우리는 좀 세네. 이게 이제 어쨌든 당장은 우리는 좀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수출 시장을 더 다변화해야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국은 문제다. 중국은 이걸 의도적으로 미국이 계속 자기들을 칠 거라고 예상해서 좀 줄여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미국 시장에 있는 의존도를 줄여온 거는 뭐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중국의 상품 수요가 늘어났다는 다변화, 얘기죠. 다변화됐다는 거죠. 네. 저도 중국 거 샀습니다. 뭐 청소기라든가 뭐, 저희 집 청소기도 중국산이에요.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뭐 아주 내가 뭐 럭셔리 브랜드를 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가성비로 와서 중국 상품을 맞습니다. 외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미제는 없어요. 심지어는 전기차도 이제 BYD 이렇게 한국 들어온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분야에서도. 그러면 반대로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다국화 진영 다른 나라들은 힘이 세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준비한 차트로 한번 보시죠.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게 IMF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 매년 뭐 경제 규모 이런 데이터들을 내는데요. 이게 작년 2024년 기준으로 각 나라들의 GDP 규모를 나타내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명목 GDP가 아니고 구매력 평가 기준이에요. 구매력 평가 기준은 각국의 물가 차이를 보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가 뭐 중국에서는 뭐 우리 돈으로 5,000원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게 뭐 25,000원 이렇게 팔린다 그러자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 가격 비율을 보정을 해서 경제력을 만약에 그 보전 안 하면 미국이 GDP가 높게 나오니까 높게 나오니까. 물가가 높아서 그 왜곡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 경제 규모가 소비나 생산의 규모가 어떤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걸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세계 10등까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중국이 압도적 1등이에요. 1등. 37조 달러 정도였고, 근데 미국은 29조 달러. 차이가 꽤 나죠. 2등. 그 다음에 3등이 인도. 재밌죠. 인도죠. 어허. 인도도 워낙 인구가 많고 하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보정하고 나면 경제 규모로는 큰 겁니다. 그다음에 4등이 또 러시아. 이것도 놀랍죠.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밑에 일본, 독일을 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일본, 독일이 있고 브라질이 7이고 또 놀랍게 인도네시아가 8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이제 브릭스를 올 초에 가입을 했죠. 가입했습니까? 브릭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 브릭스 그러면 말 그대로 앞에 5개 나라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뭐 중국, 남아공 이렇게 되는데 그 5개 나라의 그 구매력 기준 GDP가 G7 그러니까 뭐 그 미국, 캐나다, 뭐 영국, 프랑스 이런 G7을 2001년부터 초월을 했어요. 이미 초월했다. 이미 초월했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했던 서방 진영은 경제가 오히려 추락하는 쪽이고 브릭스 쪽이 앞서 나가는 형국이다. 자, 그렇게 보니까 뭐 미국이 무너지는 것은 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네요. 오히려 좋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어쨌든 한국은 여기 몇 위까지 돼 있을까요? PPP 기준 GDP.
그거는 제가 숫자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그냥 명목 그 GDP 기준으로 보면 한 지금 최근에 한 12위까지 올라갔다 지금 14위까지 떨어졌어요. 14위까지. 이거는 이게 러시아나 뭐 이런 데들이 과거에는 좀 비슷했거든요. 러시아 규모하고. 근데 확 차이가 났고요. 자, 그러면 한국이 지금 러시아한테도 밀린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순위가 여기 10위권에 못 들어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흥미로운 자료인데 브릭스 진영이 지금 크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 또 강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브릭스의 미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릭스가 원래 처음 태동 이게 용어 자체는 사실은 우습게도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골드만삭스라는 그 저기 IB가 쪽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뜰 거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용어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한 2006년 뭐 정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상회의를 처음 한 건 2009년이고 그때 이제 그때는 4개 나라였어요.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이렇게 4개 나라였고 바로 다음에 2010년에 이제 남아공이 결합하면서 그때서부터 브릭스가 된 거죠. 5개 나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그 2024년에 회원국이 그 5개가 늘어요. 그 중동의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다음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늘면서 10개 나라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올 초에 가입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공식 회원국은 11개고 11개. 그다음에 이제 파트너 국가라 그래서 의사 결정권은 없지만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또 한 10개 정도 돼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나라들도 있고 쿠바,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다음 그 저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 포함도 있고 그런 거 외에 이제 한 40여 개국이 가입을 해보겠다고 타진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꼭 가입을 하지는 않더라도 이 브릭스가 하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는 뭐 한 120여 개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들 관심은 많죠. 저는 2024년에 이 사우디가 브릭스 들어가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친미 국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참 그런 거 보면 사우디의 왕족들이 그나마 좀 현명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지금은. 자, 이 브릭스 진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브릭스가 그 앞으로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건 뭐 요약하자면 그 아까 뭐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거 확인이 이미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제 국력의 기반은 이제 경제력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잘 성장해봐야 2% 매년 그렇죠? 그 정도에 2%대요. 그러면 아주 경기가 황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국은 매년 5% 성장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이 뭐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잖아요. 왜냐하면 소득의 절대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수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데 그러면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인구 대국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고 있으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브릭스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랑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가 세계 거의 한 50%, 절반 정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 4분의 1이 채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당연한 거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빨리 발전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요 이렇게 변화하는 국제 금융 질서 또는 뭐 경제 체제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 시장 경제에서 왕은 고객이라고 그랬잖아요. 고객이다. 내 물건 사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념이고 뭘 떠나서.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상품 많이 사준 거 고맙긴 하죠. 그렇게 수출해서 우리는 돈 벌어서 이렇게 그걸로 이제 뭐 기름도 사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원턴 원치 않든 객관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브릭스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쪽으로 성장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뭐 삼척 종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시장이 있는 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이 있는 데 가야죠. 고객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중국만 해도 시장이 엄청나죠. 인도,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 인구가 엄청 많은 그렇죠. 나라들. 브라질. 다들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이 다 뭐 당장이야 미국처럼 그렇게 소비 국가로 가진 않겠지만 아니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못 살고 미국만 잘 살아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소비 시장 규모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커질 거고 그러면 시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무슨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그러면서 마치 스스로 중국을 걷어차는 것 같은. 네. 자살이죠, 자살. 자살행위죠. 예, 예, 맞습니다. 자, 한국이 앞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 망해가는 미국에 줄 설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고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릭스 쪽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흥미로웠는데 오늘 들은 얘기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적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을 제외한 미국을 왜 자꾸 미워하냐? 미국이 그나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말 그대로 일극패권으로서 국제적으로 너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기재에는 달러의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위축이 돼야 다른 나라들이 자주권을 회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는 거고 그 미국 외의 나라에 브릭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브릭스가 그나마 어쨌든 호혜와 평등, 주권 존중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미중 패권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을 다음에는 중국이 가져갈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예. 적어도 운명상으로는 중국을 포함해서 이 나라들은 우리는 어느 나라가 패권을 가져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인정 안 한다, 못 한다. 우리는 주권을 상호 존중하고 호혜 평등 세계로 가겠다고 증명을 하고 있으니 그걸 지금 아니다 증명해봐라 이럴 일은 아닌 거죠. 지켜보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그게 역사의 발전이 되겠죠. 다국화의 본질은 결국 그겁니다. 전 세계에 제국주의가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세계. 그런데 이제 뭐 브릭스 외에 또 다른 많은 나라들과 또 뭐 지역들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눈에 보이기에 그렇게 가는 데는 여기니까 이걸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당장 이제 5월 9일 날 러시아 전승절 행사가 있다 그래요. 모스크바에서 2차 대전 승리를 했던 전승절 행사에서 이제 아마 가게 되면 푸틴, 뭐 시진핑, 아마 북에서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설이 있죠. 뭐 확정은 안 되죠. 확정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주요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이것도 관심이 가고요. 또 안에 브릭스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7월 달에 브릭스 정상회의가 또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이 방송 나왔을 때도 그 작년 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달러를 대체하는 대체 통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안 나왔죠. 대안이 별로 안 나왔었어요.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달러 패권은 탈달러화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논의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뭐 브릭스가 다 브릭스 통화 만들면 뭐 가만 안 두겠다, 박살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근데 뭐 요새 트럼프를 누가 무서워해야 말이죠. 안 먹히겠죠.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5월 9일 날 전승절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브릭스 정상회의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까요?